네, 이번에 트랙터 공학 및 실수 중간 과제로 그 20분가량 영상 동안 그 강의를 맡게 된 생물산업기계공학과 2018-13334 김경환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랙터에 관한 정보와 차량의 구동 방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여태까지 들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들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트랙터의 정의는 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은 이렇게 매우 길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게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 견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각종 작업을 하는 자동차들을 부르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트랙터라는 말의 어원은 견인력을 뜻하는 트럭션에서 왔다고 합니다. 네, 트랙터의 목적은 네, 토지 생산성 및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작물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꼭 농업뿐만 아니라 별채된 목재를 견인하는 임업용 트랙터, 컨테이너를 견인하는 사원용 트랙터 등 용도가 매우 다양하고, 또 뒤에 보면 더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주로 무거운 물체를 운반할 때 사용합니다. 네, 국내 농용 트랙터의 보급 시기는 농용 트랙터가 국내 농가 보급된 시기는 경운기는 1961년 일본에서 개발된 동력 경운기 보행형을 수입하여 농가에 보급한 게 시초고요. 승용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1964년 농가에 처음 보급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국내 트랙터의 보급 연역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승용형 트랙터는 1964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축산 농가에 360대가 수입 보급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보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68년 포드사로부터 트랙터 도입 및 국산화의 기술 협력 체결을 받고, 네, 70년, 80년에 일용구동 트랙터 국산화 보급이 시작되고 85년, 89년 사륜구동 트랙터 국산화 보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90년대 이제 고유 모델도 생산하고 수출도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네, 이번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트랙터의 견인장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 차륜형 트랙터부터 볼 건데요. 이 견인장치에 따른 분류는 일단 크게 차륜형과 궤도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차륜형 그 일반적인 바퀴로 움직이는 거 차륜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단륜형, 2륜형, 3륜형, 4륜형이 있습니다. 네, 1륜은 유령 같은 경우는 그 보행형 트랙터라고 하고요. 3륜형, 4륜형은 승용형 트랙터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단륜형하고 3륜형은 주로 예전에 많이 사용되었고 현재는 2륜형하고 4륜형이 주요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단륜형하고 3륜형이 예전에 많이 사용이 됐던 이유는 네, 그 옛날에는 이 2륜형이나 4륜형이 전륜이 방향을 조절하는 이 전륜이 이제 꺾여야 되는데 이 꺾는 이 축을 만드는 기술이 되게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륜형하고 3륜형의 기술 부족으로 인해 쓰였었는데 이제는 축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져가지고 주로 단륜형과 3륜형이 안 쓰이고 2륜형과 3륜형이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궤도형 트랙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궤도형 트랙터는 그 편히 말해서 탱크 바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캐털필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견인력과 접지 면적이 커서 지면이 불규칙하고 뭐 이런 산악지대나 아니 뭐 험지 이런 데 잘 다니고 연약한 지방에서 작업이 용이해서 이제 건설 같은 거 할 때 건설 현장 가면 되게 울퉁불퉁한데 그런 데서 널리 이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장점으로는 무게중심이 차륜형에 비해 낮아서 경사지의 작업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선의 반경이 짧아 척박한 계간지 작업에 매우 용이하다고 합니다. 단점은 지상고가 낮아서 작물 재배 및 관리 작업에 사용이 힘들 수밖에 없죠. 지상고가 낮으니까.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캐터펄트 자체가 바퀴도 여러 개 들어가고 또 주변에 철로 또 감싸기도 해야 되니까 구조가 매우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구동축 자체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가격이 아무래도 복잡한 만큼 훨씬 비싸다고 하네요. 네, 이번 용도에 따른 트랙터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준형 트랙터는 일반적으로 견인작업형은 정지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사륜 승용 트랙터들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근데 범용 트랙터 같은 경우는 다양한 농작업 조건, 경운 정지, 중경, 제초, 방제, 수확 등에 이용 가능한 경작용 트랙터 대부분이 속하는 그 트랙터의 종류라고 할 수 있고요. 과수원용 트랙터는 이제 과수원에서 주로 쓰이는 과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기체의 전반적 높이를 낮춘 형태 트랙터라고 합니다. 이제 과수에 닿으면 안 되니까 기체의 전반적 높이 자체를 낮춘 트랙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원용 트랙터,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정원에서 이 아저씨가 끌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주로 정원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그 자그마한 트랙터들이 정원 트랙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이는 이 관리기, 이거는 바짝말 재배에 맞도록 동력 경운기를 개량한 형태로 고랑, 두둑, 비닐 피복, 이식 등에 적합한 형태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중요한데, 트랙터 작업기 부착에 따른 분류입니다. 네, 여기서 뭐 A, B, C, D 해가지고 견인식, 반장차식, 일정견인식, 3전이치, 연결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것에 이제 분류를 조금 더 좁게 좁혀보자면은 견인식과 그 장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견인식은 흔히들 이제 캠핑카 아실 거예요. 캠핑카 이제 차 뒤에 이거 이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 견인식은 캠핑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끌고는 다닐 수 있는데 위로 들어 올리는 등의 그 정교한 작업 등은 사실상 할 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장착식은 아무래도 장착되어 있는 만큼 여기 삼각형으로 보면은 이렇게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다 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2치로 연결을 해버리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위로 들어 올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위로 이 작업기를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훨씬 더 여러 가지 정교한 작업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견인식과 장착식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트랙터의 설계 및 추세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새는 그 접지압과 토양 다짐을 최소화하고자 네, 트랙터 작업기를 경량화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트랙터가 너무 무거워버리면은 토양도 너무 눌리고 하니까 이게 다음 농사를 짓거나 할 때 영향이 크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기는 포장 작업에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방영되는 형태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성이 더 중요하고 경쟁도 치열해지는 만큼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또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한 설계로 점점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수동 기능을 개선한 제어회로를 가지고 있고, 운전자 정보 표시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좀 더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거랑 좀 더 연계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이제 그렇게 점점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트랙터 말고 차량의 동력 전달 과정에 대해서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챕터를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이제 차량의 동력 전달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력 전달 과정은 이제 기관,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엔진에서 클러치, 클러치에서 변속기로, 변속기에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추진축으로, 추진축에서 종감속 기어로, 종감속 기어 차동장치, 차동장치의 차축 샤프트,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바퀴, 구동륜으로 가는 전달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엔진, 기관 엔진이 있고, 네, 클러치 보면은 요새는 이제 자동도 많이 나오는데, 수동 클러치는 이제 밟아서 본인이 끊어주는 건데, 엔진 동력의 연결 및 단전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변속기, 그 속도를 변속해주는 그 맞는 토크 회전수에 맞는 데다 끼워가지고 속도를 조절을 해주는 그런 장치인데요. 자동차의 주행 상태에 따라 토크와 회전수의 증강 기능을 담당한다고 전문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유니버설 조인트, 이거는 주행 중에 진동이나 하중의 변화에 의한 T차축과 변속기와 상대 위치의 변화에 대해 동력을 원활히 전달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추진축이 있는데요. 변속기 및 유니버설 조인트로부터 동력을 중감속기에 전달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감속 기어는 추진축에서 동력을 추진축과 직교하는 뒷차축에 전달함과 동시에 일정한 감속 기능 수행을 하는데, 이때 감속은 토크의 증가에 관여한다고 하네요. 차동 기어는 트랙터가 커브를 주행하거나 노면 저항의 차이 등에 의해 생기는 좌우 바퀴의 회전수의 차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뒷차축 샤프트,
이거는 이제 뒷차에 있는 그 샤프트 이어주는 바퀴에 그 이어주는 그 축인데요. 이건 차동 기어로부터 동력을 좌우 바퀴에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역할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구동륜. 이제 최종적으로 바퀴인데, 이제 이 바퀴에서 주행에 필요한 추진력이 발생을 하죠. 이제 바퀴에 돌면서 주행을 하는 거니까. 네, 동력 전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F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프론트 엔진, 이제 리얼 드라이브 타입인데요. 앞에 엔진이 있고, 뒤에 바퀴가 구동을 해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엔진이 있으니까 앞부분에 이제 엔진, 클러치, 변속기가 있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동력 전달에서 마지막을 담당하는 장치들, 종감속 기어, 차동 장치, 차축, 바퀴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는 드라이브 라인으로 연결을 하는 추진축이 있고요. 장점으로는 앞차축의 구조가 간단하고 적차 상태에 따라 출하축의 평차가 적고 냉각수 순환 경로와 난방용 경로가 짧아 이제 난방이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엔진이 있으니까 이제 앞에서 바로 이제 끌어버리면 되니까 난방이 빠를 수밖에 없죠. 이제 단점은 추진축이 길어져 버리잖아요. 이제 앞에 엔진 있고 뒤에 바퀴가 있으니까 이걸 축으로 이어져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실 내 공간 이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의 크기에 비해서 안에 차석은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에 이제 뭐가 없을 때, 뭐 안 실려 있을 때 빙판길 혹은 등판 주행 시에 이제 뒷바퀴가 후륜 구동이다 보니까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동력 전달방법 FF 앞바퀴 앞엔진 구동 방식인데요.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타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건 엔진 동력 장치가 앞에 위치하는데요. 앞바퀴가 구동 플러스 주행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네, 트랜스엑스는 변속기 플러스 종 감속 기어 플러스 차동 장치를 역할을 담당하고요. 이 방식의 장점은 동력 전달 거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뒷차축이 간단하여 실내 공간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엔진 있고 앞 바퀴를 바로 써버리니까 이제 그 축이 뒤로 이어질 필요 없으니까 그만큼 뒤에 차축이 간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공간 활용성이 높죠. 그 접차 상태에서 앞뒤 차축의 하중 덤퍼가 균일합니다. 이게 무게 밸런스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끄러운 도면에서 손해시 주행 안전성 또한 높다고 합니다. 단점을 말해보자면 앞차축의 구조가 복잡하여 앞바퀴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 조향 핸들 조작력이 커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앞바퀴의 마모가 크다 합니다. 그리고 또 고속에서 선회할 때 언더스티어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언더스티어링이 뭐냐면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언더스티어링은 이제 선회 중 가속을 할 때, 이제 꺾으면서 가속을 할 때 후륜의 모멘트가 커져 버려가지고 선의 반지름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의 반지름이 커지니까 이제 꺾다가 잘못하면 이제 벽에 부딪히거나 옆 차선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네, 이게 뭐 해결 방법은 선회할 때 속도를 줄여버리면 된다는데 사실 이게 사람이랑 또 맘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현상 조심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동력 전달 방법은 네, 뒷 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 리얼 엔진, 리얼 드라이브 타입입니다. 네, 이건 엔진과 동력 전달 장치 일체를 뒤쪽에 둔 형식으로 뒷바퀴로 구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앞차축의 구조가 간단하고 동력 전달 경로가 짧습니다. 일단 뭐 앞차축이 구동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앞에가 구조가 간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동력 전달 경로가 짧은 거는 뒤에 엔진과 바퀴가 다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언덕길 및 미끄러운 길에서의 출발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밀리지가 않는 거죠. 네, 단점은 차 내부의 변속 장치로부터 변속기구의 길이가 길어지고 흡기 구멍이 앞쪽에 있는 앞엔진에 비해 엔진 냉각에 불리하다고 합니다. 왜냐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흡기 구멍이 그렇게 좀 짧아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에서 선회할 때 오버 스티어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오버 스티어링은 이제 아까는 후륜의 모멘트가 커지잖아. 이거는 선넷이
가속할 때 전륜의 발생 모멘트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오히려 작아져요. 크게 작아져가지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건데, 이건 주로 후륜 구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스티어링과 언더스티어링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오버스티어링 이제 후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급 세단이나 스포츠카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 그 전륜 구동 방식, 그러니까 아까 언더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국산차나 좀 저가 차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주로 저렴한 차가 전륜 구동이 많고 이제 비싼 차가 후륜 구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력 전달 방법 이제 마지막으로 4W, 4WD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륜 구동 방식이에요. 4휠 드라이브 타입. 근데 주로 SUV 같은 거, 험지 구동한 SUV 같은 거 많이 쓰이는데, 근데 이거는 엔진의 회전력을 4바퀴 모두 전달해 구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바퀴에 다 구동이 되니까 주행 안전성도 되게 좋고 험지 기동도 좋고 잘 미끄러지지도 않겠죠. 예, 근데 이게 장점이 또 이렇게 많은 대신 단점이 또 연비도 안 나오고 소음이나 진동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는데, 이게 차의 동력 전달 방법마다 확실히 장단점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앞뒤 바퀴로 동력을 분배하기 위한 트랜스퍼 케이스가 추가로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